2013년 북한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권력의 2인자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그가 한순간에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습니다. 장성택하고 최측근이라고 하시는데 재간이 정말 남다르고 정서도 이제 많았고 이제 가깝게 대상해봤던 사람들은 인상이 다 좋게 남았더라고요. 장성택이 군관 2명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 장성택의 얼굴을 보면은 마치 멍이 든 것 같은 공개 처형을 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한 이제 급수되는 우리 국되는 사람들이면 이제 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2013년 북한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권력의 2인자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그가 한순간에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몰락과 함께 측근들까지 피해 숙청이 시작됐죠. 지금부터 그 숨겨진 내막을 1, 2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이일규 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입니다. 자, 이분 또한 김일성 종합대 지질공학 박사 출신이자 대외건설 지도국을 이끌던 그야말로 핵심 간부였습니다.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노회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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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에서 이제 회장 사업가, 국제사이버대학교 동산학과에서 특임 교수직을 이제 겸임하고 있는 노회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 배출되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장성택과 학맥을 공유한 김금혁 씨입니다. 저의 선배님인 건 맞는데 아주 먼 선배님 같은 경우였고요. 저희 아버님은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유학 나가기 전에 2009년 12월쯤에 아마 12월 8일, 9일쯤 됐을 텐데 장성택 부장이랑 아버지랑 식사하는 자리에 잠깐 갔었던 적은 있습니다. 같이 밥은 못 먹었고요. 애들은 따로 나가서 먹어라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그 덕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했을 때의 장성택 부장은 되게 인심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엄청 뭔가 위풍이 있었고 풍채가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장성택하고 최측근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였나요? 궁금합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장 부장이 그때 예술 문화 사업도 이제 그 같이 이제 김정일하고 이제 직관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삼촌이 민보안성 이제 초대 협주단 단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삼촌네 집에 자주 다니면서 장 부장하고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제가 많이 목격했고 또 저도 또 이제 장 부장을 또 이제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장 부장이 또 자식이 없잖아요. 저를 굉장히 또 그 이뻐했어요. 조카처럼. 그렇죠. 삼촌 조카 사이. 조카 할 정도로 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가까웠죠. 장성택이 직속 상관이셨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소속이 중앙당 행정부 대외건설지도국이었는데 그 중앙당 우리 이제 행정부 부장이셨으니까 제 직속 상관이기도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장성택 직속 라인입니다, 교수님. 이게 장성택 라인의 위력이다 이런 걸 느끼셨던 순간이 있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당비서 하면서 행정부 안에 이제 대외건설지도국에서 이제 당비서를 하면서 좀 원칙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칼질하려고 이제 많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좀 이제 떼버리려고 그렇게 다 보게 되면 나인이 뒷백에 이제 그 장부장이 이제 딱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건드리지 못했죠. 그때는 좀 많이 느꼈어요. 건들 수 없는 상대. 장성택과 최측근이니까 건드릴 수 없었다. 그렇죠. 제가 뭘 누가 이제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장부장한테 전화했어요. 삼촌 나 이게 좀 뭐야 이게 어디 이제 뭐 중앙당 뭐 당생활 지도감 뭐 해서
거기서 좀 나 이거 좀 건드리는데 그 정도로 지냈군요. 한번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장성택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하십니까? 그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해요. 우리 이제 압록강 체육단에 이제 이분희 선수라고 있어요. 그 이분희 선수하고 해도 거의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주고받을 정도로 선수 실력으로.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실력이 있었고 악기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아코디언이에요. 아코디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타. 재간이 정말 그 남다르고 제가 이제 대건 서울 당비서 하면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명의 인간이에요. 그 장부장 이제 지도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생산 과정 또 이제 그 건설 공정 과정이 이제 쭉 보면 여기는 이제 무슨 자재가 이제 얼마 있어야 되겠구나. 무슨 자재 얼마 있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들어오려면 며칠 동안 걸 테니까 니네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해서 먼저 계산이 축축축축 돌아가지고 그게 정말 그 굉장히 실무적인 인간이에요. 업무 감각이 뛰어난 놈. 그렇죠. 운동 능력도 있고 흥도 있고 일도 잘하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위원님 장성택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장성택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TV로만 봤어요. 저도 TV로 봤어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은 다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무엇보다도 인정이 많다고 그래요. 배려심이 많고 아무튼 이제 축군 관리를 엄청 잘하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일규 첨사님 말씀이 정확한 게 장성택과 조금이라도 연이 닿았거나 혹은 그 주변에서 일을 같이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2006년쯤에 다시 이제 회사를 차려서 중국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이제 베이징에서 있으면서 당시 그 해당화 간의 보위부원과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위부원이 저 사람은 이제 해외 못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투자자도 찾았고 식당도 다 정했고 건물 다 올라갔고 이미 중국에 종업원도 다 뽑았는데 다 해놨는데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이 간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보위부 요원의 그 문서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투자금은 계속 깎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다가 이거는 장부장 동지를 좀 통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후에 나온 후일담이 그거였어요.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다. 보위부 요원 너네는 여기서 돈 한 푼 안 벌면서 왜 애국자도 뒷다리 잡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직접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한 6개월 동안 안 풀리던 문제가 한 보름 만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 한 7월인가에 다시 나가셨거든요. 그때를 보면서 참 일 하나는 멋있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뭐 장성택 부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는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호평 일색이었죠.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리더였나 봐요. 덕분에 잘 풀렸군요.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는 장성택 어떤 이미지였어요? 장부장 아는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는 또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장부장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실. 욕하는 사람.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중앙대 행정부 안에 이제 54부가 있어요. 외화벌이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 54부가 이제 장부장 이름 대고서는 계속 그 팔아먹으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54부가 이제 그 돈이 된다 하는 데는 안 나간 데가 없거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땅속이면 땅속 뭐 다 그 54부가 다 가서 이제 투지단하니까 사람들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면 탄을 좀 팔아먹으려 하게 되면 이미 그 장부장님 우리 이제 행정부 54부가 들어와서 이제 다 차지한 거예요. 거기 다치면 안 돼. 그다음 또 바다를 또 이제 여기서 또 고기 잡으려면 여긴 또 우리 행정부 54부가 또 이제 다 이제 점령한대. 그럼 또 거기에 또 다치면 안 돼. 주민들이 그런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더했죠, 엄마가 그때 당시. 그랬겠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장성택의 입지는 보다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성택이라고 할 때 이제 김일성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1988년에 이제 장성택이 이제 노동당 청년사업부장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이제 권력의 핵심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부터는 당조연의 조직지도부 일부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당 최고 직위에까지 오르고 이제 게다가 이제 자기보다 이제 4살이나 위인 그런 초남 김정일을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인자라는 이름을 이제 올리면서 사실상 이제 권력이 또 다른 상징으로 이제 통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로.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는 체제 출범과 이제 안정의 이제 핵심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했던 권력 기반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북한 안팎에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혁 씨 이때 어디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고요. 한국에서 해당 뉴스를 보면서 저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죽었고 또 저희 집안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저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충격은 사실 지금도 기억날 만큼 상당히 컸었습니다. 2013년 12월 8일에 조선노동당에서 이제 정치 회의를 열어서 장성택에 대한 어떤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공개된 화면을 보면 장성택이 군관 2명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 장성택의 얼굴을 보면은 마치 멍이 든 것 같은 그런 자상의 흔적도 좀 보였죠.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있다가 12일이죠. 장성택에 대한 전격적인 처형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실세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잡힌 지 사흘 만에 처형은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국가보위성에서 주관하는 특별재판소에서 이제 국가 존복 음모죄, 체제 전면으로 보존했다, 총리가 되려 했다, 그 외에도 이제 숱한 나라의 자금을 빼돌렸다, 유사들과 부하방탕한 행위를 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한다. 그 뒤에 사형은 이제 즉시 이제 집행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사형 집행 소식까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장성택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파장이 굉장히 심했고 북한 내부에 장성택 세력이 또 적지 않게 많았고 일단 장성택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중심 우두머리를 시급히 제거를 해야 이제 하루빨리 이제 내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신속한 사용을 시키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북한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실상 거의 즉각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처형 장면은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북한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전혀 믿기지 않는다.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혹은 일부는 장성택이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나마 희망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었고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깜짝 공개가 됐었고 20대 후반에 애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런 애송이가 과연 북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안정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장성택이 훨씬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리더십에서나 김정은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북한 최고위층에서는 아마 50%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 다 그 당시에 해외에 계셨어요? 언제 소식 들으셨어요?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정치국 확대 회의 그 노동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쿠바에 한 3일 만에 쿠바에 도착했는데 그 후에 쿠바에서 이제 장성택이 이제 처형됐다는 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장성택이 거의 가게에 가깝잖아요. 김경희 남편이란 말을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집안 사람 이것도 한생 이제 노동당 고위 간부를 잇던 사람이 이제 공개 그런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숙청이 되고 처형까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섬찟했어요. 한마디로. 순간적인 그런 섬찟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섭겠네요. 저 같은 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건설 노동자들 이제 책임지고 나가 있었는데 보이지도 한 명씩 다 있어요. 보이지도 한 명씩 다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비서동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비서동지라고 부르는데 그날은 이제 비서동하고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장성택 우리가 쐈어요 하고서 이제 전화 넣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디 갈 때 이제 보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고서 하고 이제 전화 자기 말만 하고 이제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 같은 소리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러시아 이제 회사에 이제 저희 참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게 저 바스바타리짜 저 텔레비전으로 하면서 텔레비전을 봤냐고. 러시아 말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넘버트가 이제 죽었다는 거지. 우베라에 했다는 게. 러시아 사람들한테 소식 들으셨어요? 그렇지. 러시아 저 회사 이제 그 회사 안에 이제 그 TV가 있는데 그 TV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채널을 돌리면서 딱 그런데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장부장이 이렇게 저 군관들 팔 져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난 지금 이거 말하는 순간에도 지금 내가 지금 막 소름 끼치고 어머 막 이제 담불러 왔는 거고 그때 생각이 자꾸 이제 나가지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야 하는 그렇죠. 이제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온몸이 떨리지. 그러셨겠어요. 왜냐면은 또 직접적으로 소위 장성택의 최측근이자 핵심 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나한테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겼을 것 같고요. 갑자기 처형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전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었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해외에 있었고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장성택 일가족들을 끌어들이는데 이제 호송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성택이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자체도 감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감지를 못하고 이제 제가 데리고 베이징까지 왔는데 베이징에 오니까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제 장성택이 왼팔 오른팔로 불리우는 이제 행정부 일부 부장 그 리령하 그리고 이제 행정부 부부장 장수길 이 사람들에 대한 처형 소식을 그때 들었고 아 이게 결국은 이제 장성택 숙청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거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장성택 부장을 처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룡화 그리고 장수길 이 부부장들을 먼저 처형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둘을 먼저 죽일 때 아마 장성택 부장을 처형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인 것 같아요. 네. 북한도 그들의 처형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요. 예. 그들의 처형 장소가 이제 주로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강건 군관학교, 우리말로 하면 육사죠. 육사의 사격장에서 이제 이들을 처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고위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자들이 바로 장성택의 일당들이다라고 하면 처형했을 때 보여주는 바는 이자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죠. 우리 이제 그 일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장 부장 치기 전에 2013년도 7월에 쳤어요 먼저. 그건 장 부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영하 부부장하고 우리 이제 그 장수길 일부 부장을 지금 2명을 이제 먼저 잡아서 일주일 안에 죽여버렸어요. 죄가고 뭐고 이제 그 물어보지도 않고 잡자마자 죽여버렸어요. 장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우리 이제 쐈다 무슨 뭐 이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보면 공개 처형을 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은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한 이제 급수되는 우리 굽되는 사람들이면 이제 그 봐야 되거든 원래 다. 많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데 그렇죠. 본 사람 한 명도 없다. 봐야 돼. 근데 저희 쪽 사람들이 이제 그게 본 건 없대 자가.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쏠도 있어. 아니 왜냐면 솔도 살아있게 그냥 도망 다녀 대신에 눈에 아니, 띄지 마. 아니야 도망 다니는 정도는 아니에요 북한은. 그 완전 영리고요. 암가에서 암가에 있다는 소리는. 소름끼쳐. 어쨌든 이제 그 정도 급이면 이제 아까 강건 군사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게 이제 공개 처형하는 그 장소가 맞고 근데 장성택 정도면 최소 이제 모범 사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당소연의 이제 과장 이상급 간부들은 또는 이제 송중앙 기관 부상 상 정도 간부들은 가서 보여주는데 이걸 봤다는 분이 저도 한 분도 못 봤어요. 장성택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어떤 일정 부분은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성택 입장에서도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본능적으로 다음은 난가? 그런 어떤 압박이나 공포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이미 11월 그때부터 이제 장성택은 가택연금 모든 직위에서 이제 이를 박탈하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장성택 사건을 기본 주도했던 게 국가보위부 이제 김원홍 부장이 주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2013년 그때 당시 장성택 하면 북한에서는 날아가던 새가 꽂힌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고난이 대단했거든요. 장성택이 그때 이제 그 행정부 일부 부장 부부장 이제 없어진 걸 놓고 보위부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좀 만나자 하니까 보위부장이 부장동지 그 사적 용무면 만나고 공적인 그러니까 업무상의 용무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장성택이 굉장히 그 예감을 안 좋게 받았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청의 준비는 이미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거네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장성택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은밀하고도 치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장성택 라인 제거 작전이었는데요. 그 치밀한 숙청의 표적이 누구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금혁 나무 위키가 이른바 금혁 위키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장성택은 3남 2녀 중에서 3남입니다. 2명의 형은 북한에서는 군 장성을 지냈던 고위급 군 관료였는데 장성택 숙청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이 두 형이 남긴 자녀들, 조카들이겠죠. 이 조카들은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네, 또한 이제 남은 누나였던 장계순 씨의 가족도 결국은 피해를 입었고요. 이 장계순 씨의 남편이 바로 주 쿠바 북한 대사관의 대사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영진 대사, 장계순 그분도 같이 있었고요. 대부분 장성택 가족이 다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성택의 큰 형이었던 장성호 씨, 장성호 씨의 장남도 장용철이란 분인데 이분도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지냈다가 이제 송환돼서 와이프하고는 강제 이혼당했고요. 강제 이혼? 네, 그렇죠. 강제 이혼당하고 이분은 아마 추청당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전혀 그때 이후로 흔적이 끊겨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달면 이제 그 금혁 씨가 그 강제 이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스토리를 조금 알아요. 장송택 집안에서 유일하게 산 게 바로 이제 그 장용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와이프가 유일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장송택 일가를 이제 숙청할 때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송우는 충신입니다. 장송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장송우 가족은 다 돋웠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장용철이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했는데 소환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같은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장용철이랑. 장용철을 걷어갔다가 김정은이 그 장송우 집안은 건드리지 마라 해서 다시 내놨댔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장용철은 다시 걷어갔어요. 왜 걷어갔냐면 이제 장송택이 말레이시아의 그 비자금을 기본 장용철이가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이제 잘못된 건 장용철이 하나 잘못됐고 그 밑에는 일체 다 돋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혼은 그래서 이혼된 겁니다. 장성택 누나의 남편인 전영진이 쿠바 주재 북한 대사였다는 건데 이일기 의원님이 쿠바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때 상황 어땠나요? 굉장히 좀 인성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송택이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정도로 권력이 막 탄탄할 때니까 그 권세를 믿고 그때 그 전영진 대사 그분이 굉장히 좀 이제 좀 안 좋게 행동을 했고 대사관에서 그래서 이제 좋아했던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부인 장계순 부인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역대 대사 부인들 중에 대사 부인이 나와서 이제 비선실세 와이프가 나와서 막 대사관이 복잡했던 사례가 역대 쿠바 대사관 역사에 어느 한 갈피에도 없는 구석이 없어요. 근데 유독 장계순 그 부인만은 일체 아예 누구하고도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이 조용했습니다. 전용진 대사 할 때는. 좋네요. 아시겠지만 2013년 7월 달에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총총광호 사건이 터져요. 예. 쿠바에서 불법 무기를 짓고 네. 북한으로 들어가던 배가 파나마에 옥류되고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던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갑자기 하루는 이제 쿠바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빨리 복귀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건 지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뭐 지시니까 본부 지시니까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겠지만은 이유 없이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일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파나마에서 아바나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빠 조국에 가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게 평양보 하는 얘기거든요. 해외 나가면 다 조국이라고 하는데 조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조국에 왜 가? 그다음부터 제가 새벽 2시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밤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엄청 이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승도 못.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대사관에 나갔는데 이제 대사관 참사가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조국에서 총총광호 사건 해결 토의하기 위해서 대사하고 너 둘이 출장 본부에 왔다 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제가 퀘스천 받고 더 커졌어요. 대사 전용진 대사는 총총광호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상관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사를 들어오라? 만약에 대사가 총총광호 사건에 관여됐다고 해도 대사라는 자리는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이게 총총광호 사건이 아니구나 찾은 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금 이제 그때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무런 관련 없는 대사까지 동행을 해서 들어와라라고 하면은 첨사님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타겟일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서로 타겟인 줄 알았고 서로 타겟이 되길 바랬어요. 전용진 대사가 구전부터 이제 꼼수를 많이 부렸어요. 본인 말로는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TV를 보거든요. 김정은 이제 소위 현지 지도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TV를 보는데 한 달 이상 됐는데 아직 장 부장이 원수님 옆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예민한가 봐요. 이제 전용진 대사도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전용진 대사가 전립선 수술을 했을 때였어요. 한 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꼼수를 썼죠. 본부에다 이제 존버를 쳤대요. 존버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전립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복 중인데. 조금 이일규 먼저 뒤를 보내고 난 조금 천천히 들어보면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본부에서 일제 단호하게 자르고 그러지 말고 둘이 꼭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비행기 최대 늦은 걸로 끊었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일단 좀 생각 시간 좀 두고 처음에라도 늦게 가게. 일단 어차피 갈 건데 늦게 그래야 여러 대책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부에서는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그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출발해라라고 지시가 와서 아에로플로트 비행기표를 이제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안전대표도 아니고 보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포송조는 대체로 다 이제 안전대표들이 하거든요. 아니면 본부에서 보위원들을 와서 이제 데리고 가거나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불안했어요. 날까 저 사람일까. 근데 저는 나보단 저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와. 대사가 날 호송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렇죠. 대사를 호송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아별 생각을 다 했죠. 비행기 탔는데 전용진 대사가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총총하고 사건 하면서 뭘 잘못한 게 없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지시대로 다 했고 제 한 종영에서는 다 보고했습니다. 그럼 너희 가문에 혹시 뭘 잘못해서 이제 할 사람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진 대사는 지금 나를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작전이 그럼 뭘까? 왜 오라고 할까? 총총하겠죠. 뭐 그러니까 총총하 같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어요. 근데 모스크바 도착해서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8시간 동안 경유하는 겁니다. 공항 경유거든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공항에서만 이제 돌면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돌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비행기 못 탄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짐은 다 이제 이족되지 않고 다 나갔다. 이게 뭐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우아에서 이제 나가죠. 뭔가 이상하다고 나갔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 대사가 김형준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옛날 그 중앙당 국제부 과장도 했고 외무성 부상도 하신 분이에요. 후에 당선의 국제 부장 겸 비서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들어간 분인데 그분이 이제 비행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 차관을 했거든요. 외무성에서. 반가워하면서 수고했다 하는데 이제 조국에서 지시가 왔는데 이제 대사 동지가 전립선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장시간 타고 가기 어려우니까 모스크바에서 이제 한 하룻밤 쉬고 그 다음 날 가게끔 이제 배려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비행장에 나왔다니까 전용진이가 거기서 마음이 축 풀어진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타겟이. 나보고 또 가라는 거야. 예. 8시에 경유해서 가시래요? 네, 나는 그렇죠. 이게 평양으로 가고 평양으로 가고 대사 동지는 우리가 모시겠다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뭐야 도대체 했는데 근데 전용진 대사가 전립선 수술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구실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하노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전문적인 호송 인원이 아니고 나는 뭐 이런 보위부 이런 계통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다 보니까 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전용진을 잡아서 앉혀놓고 전문 보위부 호송조를 데리고 보내려고 이제 그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이제 계획됐던 일이었죠. 엄청난 계획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베이징에 가라 그래서 베이징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지금 평양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안전 부대표가 이제 찾아가지고 가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소문 들었나? 그러나 소문 전혀 못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전용진 대사 얼굴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람이다고 얼굴을 나보고 이제 인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출구 쪽에 그냥 계속 서 있었죠. 암만 기다려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 비행기가 12시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이제 평양에서 베이징 들어오는 거 9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12시에 또서 평양 들어가는데 한 20분 전에 체킹이 다 끝나잖아요. 빠듯한데. 체킹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서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안전대표가 부대표가 옆에 세워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나올 때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대사가.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 자네끼리 전화 받더니 됐다고 우린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지금 빨리 평양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나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중국 공안 당국이랑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출국해서 나오면서 바로 입구 게이트를 이제 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베이징에 자주 다녔어요. 불법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올 때마다 이제 그 좀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딱 고려항공 옆에 대한항공 세워요.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딱 고려항공 옆에 대한항공 세워요. 그리고 아에로플로트는 딱 그 옆에다 세웁니다. 이제 아에로플로트에서 내렸는데 요 가운데 고려항공까지 가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훅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다음에는 그 뭐 대한항공 들어간다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대한민국 영토나 같은 맞아요. 땅인데. 탈출.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그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바로 바꿔 태우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탈출 못하게 탈출 대한항공 비행기 다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 고려항공 옆에 대한항공은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도 한 3차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나간 게 2010년 1월 뭐 7일인가 요때쯤에 나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유학 1차 명단에 포함됐던 한 30명이랑 같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너무 들뜨거든요. 이제 막 10대 후반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처음 탔으니까 난 북한에서 성공했다 막 이런 생각으로 고려항공 비행기를 딱 타고 내렸는데 바로 옆에 파란 색깔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한항공 비행기인지는 몰라도 태극마크를 보면 알잖아요. 대충 여기가 어딘지. 네. 비행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문 좀 달고 이러고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담당 보이지도 창문을 내려라. 창문을 내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나오는데 진짜 바로 옆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요. 근데 우리는 다 교복 입고 빨간색 넥타이 매고 초상의장 달고 가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그게 베이징 첫날인데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상하구나. 이런 걸 되게 느꼈었어요. 베이징에서 장성택 라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을 마주치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전용진 허송조로 동원됐는데 전용진은 놓치고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장성택의 조카죠. 형의 아들인 장영철을 이제 베이징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장영철 대사는 뭐라고 하고 베이징으로 데리고 온 건가요? 북한에서? 그때 장영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대사 회의한다라고 해가지고 왼손 경제국장이 이제 그 베이징에 나왔어요. 그 경제국장이 나왔는데 그 경제국장을 또 내가 굉장히 잘 알아. 후에 그 사람이 우리를 또 담당 부상을 했어요. 인맥이. 근데 그분이 나왔는데 아시아 대사들이 몽땅 베이징에 왔어요. 딱 하루 했어요, 대사회의를. 그러니까 오래 하지도 않고 이제 딱 하루에서 뭐 당이 뭐 새로운 경제 정책 집행으로 해서 이제 대사들이 뭐 융성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투자가들도 많이 유치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몇 마디 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장영철 보고는 이제 장 부장 동지가 잠깐 필요해서 토의할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장영철 대사를 데리고 이 박 국장이 이 사람 데리고 고려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행기에 내가 같이 탔어요. 같이 탔는데 이 국장이 어느 정도로 이제 막 그 긴장을 했냐면 제가 공항에 들어가서 안면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싸주겠다고 물이라도 좀 간식이라도 싸주겠다고 하니까 아예 장영철 대사 옆에 앉아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대사 동지가 다 싸줘서 다 먹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 장 볼 거 있으면 가서 장 보고 다 해라. 자기한테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눈치챘죠. 이거 내가 오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같은 비행기 타고 이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장윤철하고? 네, 같은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북한으로 들어간 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저보다 하루 먼저 전용진이 들어갔어요. 전용진 대사가 들어갔는데 전용진 대사는 벌써 이틀째 되는 날이잖아요. 제가 웸송에 갔는데 웸송에서 저보고 전용진 대사님 집에 좀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권 회수 때문에. 갔어요, 제가 집에. 집에 갔는데 벌써 인민반 그 밑에서 이제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5대간이야 몇 층 몇 호 2층 3호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거기 간다 하니까 그건 왜 가냐.
뭐 거치거치 물어보고 나 이제 쿠바에서 왔다 같은 소위가 아니고 이제 우리 대사무소 권리를서 왔다 들어가서 이제 만나고 와서 그때까지 가만둬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윤철 대사도 그냥 집에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내가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전용진이 들어간 다음에 한 주일 만에 내가 베이징에 나왔는데 베이징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노동신문 정치국 확대 소식을. 베이징으로 나오기 이틀 전에 장계순, 그러니까 이제 전용진 대사의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벌써 비행 공항에서 집에 안 보내고 데려갔대요. 부인을 데려갈 정도면 예. 그 이제 집에 있던 사람들로 몽땅 그 관리소 소위 그 정치범 수용소로 하고는 관리소에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 또 매형인 전용진 쿠바 대사, 또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처와 자식들까지 다 평양으로 송환되어서 처형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케이스는 평양 해당화관 사장이었던 류재관 씨도 이제 송환이 됐고요. 그 류재관 씨한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거든요. 딸은 심지어 다리를 잘 못 쓰는 그 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통을 하고 있던 북한 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독일에 나가 있는 어떤 뭐 참사관의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장성택과 먼 친척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도 장성택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보름 안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보름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으로 와라. 한국으로 와라. 망명을 해라. 그러다가 제가 그런 긴박한 뉴스를 보내주면서 너 어차피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더라고요.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서도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아내인 김경희는 어떻게 됐어요? 김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 처형이 있고 나서 그 뒤에 한동안 경계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언론들도 함께 처형된 건 아니냐,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뒤 한참 뒤에 2020년인가요? 그때 아마 설맞이 공연 때 김정은 옆에 앉아서 등장한, 하지만 나이는 정말 많이 들었던 노쇠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예. 원래는 저 장성택 치기 전에 이렇게 좀 크게 비판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승인을 이제 그 고모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고모한테 받아서 김경희 고모 자체도 맞아. 처형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실각시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그 혁명화 정도 이 정도로 그래서 봤겠죠. 그걸 해서 나도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들어온 거 하면 그걸 해서 많이 이제 그 김정은한테 화나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안가해서 한동안 좀 이제 그 내보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 2020년에 그때 이제 나왔다 그러더라고. 자, 그럼 장성택 일가들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나요? 그 장성택 일가들에 대해서 이제 두둔 소문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성택 일가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대외 무역이라든가 외화벌이 하는 기관에도 이제 많이 나가 있었지만 이제 외교가에도 이제 장성택과 연계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졸제돼 가지고 이제 딱 장성택 라인만 치고 그게 연루됐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제 관대하게 용서해줬거나 이제 가만둬뒀다는 게 많아요. 실제 우리 외무성의 스웨덴 대사든 박강철 대사나 프랑스에서 유네스코 부대표하던 홍영 부대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소환은 일단 했습니다. 소환은 했지만은 현직에는 안 둬두더라고요. 외무성 현직은 그냥 두지 않고 이제 평양시 주변 구역에다 갖다 배치하는 식으로 하고 말더라고요. 정말 직계 외에는 이제 다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권력 기반이 탄탄할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그 행정부와 관여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몽땅 다 이제 다 잡아들였어요. 다 잡아들여서 이제 그 북창 교화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몽땅 다 이제 그 직결시켜놨대. 그때 일단 이제 거기 이제 수총 가족들은 이 가슴에다 다 이제 그 뭐 본인들 이때는 본인들 민족반역자 장성택의 뭐 집에 축군 누구 뭐 이름 땅땅땅 때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달고,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반역자 장성택이 축군 뭐 노이창의 뭐 딸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다 이제 하고, 그리고 기차빵통이라 그 말빵통이라고 북한에서 흔히 부르죠. 그 말 실현할 때 이제 그 이제 하울빵통이 있는데 60톤짜리 거기 보면 이제 기차 안에 이제 그 말 실현하는 게 이제 봉대가 이제 쭉 있는데 그게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다 지금 매달았다고, 그렇게 해서 다 날랐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요?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자,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일가 처형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국정원에서는 일단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장성택 라인 상당수가 처벌받은 것은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숙청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렸던 인물이 바로 노희찬 교수님. 장성택 라인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장성택을 삼촌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이 치밀했던 소환 작전에 교수님도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인데 정말 그 장부장이 그렇게 좀 처형된다는 할 수 있다는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이제 이거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당 싸움하면서도 이게 이제 그 숙청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가른다게 되면 나는 완전 특급에 들어가는 놈이거든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는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맨날 이제 술만 이제 퍼마시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잡아가고 또 이틀 지나갔는데도 안 잡아가고 3일 지나갔는데도 안 잡아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나는 좀 그래도 이제 충실했으니까 노동당에서 나는 좀 인정해 주는 거구나 내 공적을 봐서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달부터는 좀 국가 계획을 조금 더 국가 납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었죠. 더 열심히 하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자. 그렇죠. 예. 5일 동안 기다리는 것도 대단하신데 그때 도망가야겠다. 당장 그 생명에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북한에서 이제 당비서할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충성심이 그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다 이제 그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회적으로도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체계적으로 키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일도 없어요. 잡아갈 그저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죠. 하루고 이틀이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제 여기 왔을 때에도 국정원에서 이제 취조할 때에 네. 김일성, 김정을 막 이제 반말하게 되면 반말하지 말라고. 조사관한테요. 이제 그럴 정도로 막 그랬어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만년대 혁명학원 당 책임 비서였거든요. 할아버지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나이가 든 다음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안 통하지. 네, 저는 이제 북한에서 뭐 생각이 좀 많이 깨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앉으면 당에 충성해야 된다. 너가 지금 평양 외국어학원을 가는 것도 김일성 종합대학 가는 것도 다 당의 은덕이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제가 열심히 해서 가는 건데요? 라고 하면 엄청 크게 혼났거든요. 역시 MG. 세대 차이. 네. 근데 그 정도로 충성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언제 그러면 체포조가 들이닥친 거예요? 닷새 동안 이제 안 잡아가니까 하루하루 이제 면역이 생기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6일째 돼도 안 잡아가, 7일째 돼도 안 잡아가.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면서 근데 북한은 전국적으로 해외에 있건 이제 국내에 있건 간에 매달 25일이 국가 인민경제 그 총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23일이면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은 대방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돼.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지고 있잖아. 당자금 이제 벌어들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23일 날 돈 받으니까 23일 날에 잡으려고 이제 그 계획을 했던 거예요. 월급 날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러시아 회사에서 이제 돈 받으러 이제 가는 순간인데 거기 이제 우리 부하들이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피하십시오. 저국에서 이제 그 체포조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2명이 지금 거기 도착할 때 됐는데 한 4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그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게 온몸이 다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핸드폰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원시림 속에 와 있더라고. 야, 근데 원시림이요? 원시림 속에 정신 차려 있으니까 그 러시아는 땅이 워낙에 커가지고 배를 조금 가다가 이제 그 또 원시림을 조금 가다가 이제 원시림. 왜 거기 얼마나 숨어 계셨어요? 12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진짜 춥잖아요, 러시아 그 3개월. 겨울에. 3개월 계셨어요. 거기 3개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셨어요?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돈은 숲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 슈퍼에 가면 거기 뭘 좀 이제 사러 갔다가 이제 잡히면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제 그 가지를 않았고 땅 파서 거기서 이제 좀 풀뿌리 좀 캐먹고 또 이제 그 밤에 깊은 밤에 또 민가에 내려가서 개밥도 좀 훔쳐 먹고 어물장 좀 두셔 좀 먹고 잘 때는 러시아 지금 원시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이제 그 러시아 그 사람들이 살던 이제 기툴집들이 있어요. 기툴집들이 많아요. 원래 주민들이지 거기 이제 산속에서 살면서 내가 좀 살만해가지고서 이제 버리고 이제 나가는 이제 그 기툴집 큰 기툴집들이 많아요. 민집들이. 근데는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렇죠. 계속 옮겨 다니니까 내가 이제 도망치기 전에는 108kg였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57kg로 들어왔어. 57kg로 들어왔어. 이게 무슨 사람이나 근데 이제 원래 또 한 번 쨌던 몸이니까 조금만 또 이제 몸 또 찌고 막 그러고 있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탈북 스토리 중에 또 굉장히 또 특색 있고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근데 한때는 영화 만들려고도 그랬대.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시다가 언제쯤에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마피아 통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그 유명한 러시아 마피아. 마피아. 여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석 달만 좀 잠복하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하면 이제 한창지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이제 하니까 석 달만 가만히 있으라고. 소식 알려주신 거예요, 마피아가? 그렇지. 그 석 달 만에 좀 임시증명서 그거 좀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로 도망쳤지. 러시아에서 독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을 독일을 잘 가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 육로로 가죠. 아니 중간에 나는 이제 군용비행장으로 해서 군용비행기 타고서 이제 그쪽 친구들 도움으로 해서 군용비행기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도 그렇게 순탄하게 빠져나오진 못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군용비행장 나가려면 그 공무원들만 이제 거기를 비행장을 하거든. 티켓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계속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파스포르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포르트만 봐야 되는데 파스포르트 보고 그러다가 근데 참 그러더니 그다음에 저희끼리 또 메라메라 그러더니 2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2명이 들어와서 또 저들끼리 와 가는데 그다음에 또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싶었어요. 근데 잠깐 이제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이 요수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만약에 잡히면 이제 죽으리라 하고서는 볼펜을 이제 새 볼펜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경동맥까지 찌르느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만화경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100짜리를 이제 5장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10장 돌 말고 또 20장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머니 이제 사방에다 다 이제 넣고 있었지.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10장 말한 거지. 그래서 야 전화 한번 좀 하자. 전화 한번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돈 딱 보더니 이제 밑으로 싹 보니까 이제 풍거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어디다 전화하려구나.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줬지. 근데 전화 이제 딱 하는데 지네가 바로 놓는 거야. 다 벌써 이제 알거든 자기네겠다고. 높은 사람한테 전화. 그다음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인맥을 엄청난 고위직 인맥을 활용해서 뇌물 들이면서 풀린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런 거죠.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다. 동시에 잘 쓰셨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단은 피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있던 곳에서 피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거기밖에 없었어요. 계신 곳이 칼리닝그라드였나요? 아니. 상크트피츠르. 원래는 이제 피하려면 핀란드로 피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보이부원들이 그 그렇죠, 핀란드 거기는 다 이제 공시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극적으로 독일까지 간 건데 거기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독일에 지금 그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한국 사람들 같아. 뭐 몽땅 다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 잡으러 다 동원된 것 같은 게 사실 독일에서는 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달 동안 지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최대한 좀 1년이 걸린다 최소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지.